네, 지금까지 저는 나가사키가 일본 근대의 시작 그리고 메이지 유신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일본 근대의 마무리라고 해야 될까요? 종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과 관련된 나가사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길었던 전쟁, 미국은 자기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이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전쟁을 하고 있던 시절에는 대동아 전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죠.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의 대동아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패전한 이후에는 15년 전쟁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15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5년 동안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 기원은 1931년에 만주사변에서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15년 동안 일본은 계속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15년 전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15년 전쟁이 끝난 곳이 어디일까? 15년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게 만들었던 장소가 저는 나가사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2차 세계대전은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무모하게 전선을 확대를 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또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무모하게 전선을 남쪽으로도 확대하고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고, 그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전쟁을 확대시켰을까요? 그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확대시키면서 일본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련된 세력들 내지는 국가들이 일본의 패전 이후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연합국에선 이미 43년 11월이면 미국, 영국, 중국, 즉 아시아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의 이 지도부가 모여서 대일전을 협력해서 보다 더 조직적으로 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이럴 때 우리 독립운동 세력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독립운동 세력 역시도 1940년대 들어오면 일본의 무모한 전선 확대를 보면서 우리의 독립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노선의 별로 무수하게 갈라져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서로가 연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열된 상태로는 뭣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을 했겠죠. 우리 독립운동 세력도 해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세력이나 사회주의 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나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군사력들을 조직하기 시작하고, 당시 외국에서 조직한 소규모 군사력이었지만 이 군사력들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큰 역할들을 합니다. 그것은 관련된 기회가 있다면 다른 강의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전쟁이 끝나는 해가 됐던 85년엔 이 연합국 대표들이 많이 만납니다. 45년 2월에는 미국, 영국, 소련이 얄타에 모여서 회담을 합니다. 이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럽 전선에서 독일과 싸웠던 국가들이죠. 독일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한 예상이 들고, 그랬을 경우에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들에게 논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3개월 후에 독일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그 전에 항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일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5년 7월에 포츠담에서는 주요 연합국의 지도부들이 모입니다. 여기에서 프랑스는 빠졌죠. 프랑스는 당시에 실제 전쟁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이 다 빼앗겼고, 드골의 망명정부가 영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만나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합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도 상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카이로 회담에서부터 중국이 콕 찍어서 한국의 독립을 얘기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영국이나 미국은 대답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해방된 후에 더 심각한 문제를 이들은 만들어 놨었죠. 자, 근데 이렇게 7월 달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 자리에 소련이 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당시에 미국은 아시아 전쟁에 소련이 참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소련은 쉽게 대답하진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소련이 입은 피해는 굉장히 큽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하나에서만 100만 명이 넘게 죽거든요. 근데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가 않겠죠. 사회주의 혁명 이후로 실질적인 사회주의 체제 건설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전쟁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는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련도 굳이 이 회의에 참여했던 건, 소련의 극동 지역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련의 극동 지역은 이후에 세계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소련의 당시 군항이었던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 아시아 전쟁의 정리에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자,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원자폭탄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맨하튼 계획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열린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은 강력하게 소련에게 아시아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소련에게 참전을 요구했다면 바로 8월 초, 그 다음 달 초잖아요. 8월 6일이면 원자탄 쏘는 걸 좀 늦춰야 되지 않았을까요? 원자탄을 떨어뜨릴 계획이었으면 소련의 참전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원자탄을 이렇게 빨리 떨어뜨릴 거면서 소련의 참전을 요구했을까? 그래서 동아시아, 그것도 특히나 우리 한국에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분단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의 대립축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대립의 선봉에는 미국과 소련이 있고요. 그리고 동양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맞부딪히는 최전선은 한반도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건 소련이 아시아 전쟁에 선전포고를 하도록 미국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포츠담 선언에서 간절하게 소련의 참전을 요구한 것도 당시의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것이고 8월 달에 원자탄 투하는 당연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소련에게 참전을 요구할 당시에 맨하튼 계획, 즉 원자폭탄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 원자탄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내용은 7월 말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에게 보고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고 있었죠. 1억 일본 인구가 다 전사를 하더라도 끝까지 귀충미엄, 귀신 같고 축생 같은 미국, 영국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본토 결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루즈벨트가 사망을 하고 새롭게 대통령이 됐던 트루먼은 원자탄이 어떤 건지도 제대로 모른 채 일단은 뭐 알긴 알죠. 물론 급하게 보고는 받았지만 루즈벨트처럼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갑자기 대통령을 승계했고, 그리고 당시에 루즈벨트는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트루먼에게 이 맨하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루먼은 새로운 폭탄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투하를 결정을 합니다. 그 투하 결정은 이 강의에 처음 말씀드렸던 원래는 고쿠라였는데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폭탄의 위력을 전 세계가 실감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실감하자마자 그동안 선전포고하는 걸 미적미적 대던 소련은 곧바로 대선전포고를 하고 군대의 방향을 돌려서 아시아로 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아직 항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소련이 선전포고를 한 바로 다음날 미국은 나가사키에도 원자탄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원자탄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인 8월 10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일본의 근대는 끝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를 일본 근대의 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여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혼동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항복은 8월 15일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그건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죠. 항복을 하는데도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서 연합국에게 전달한 것은 8월 10일이고 이거를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일본이 항복했다,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한 것이 8월 15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무려 떨어진 당시에 7만에서 8만이 사망을 하고 그 이후 후유증으로 피폭된 사람들이 또 그 비슷한 숫자만큼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은 한쪽이 바다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한 4만 정도가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정도의 숫자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일본인들이었을까요? 히로시마에서 사망한 사람들 중에 대략 한 2만 정도가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히로시마는 전시사령부인 대본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히로시마에는 일본 군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규모의 신병 훈련소가 있는 곳입니다. 신병이 들어온다면 그에게 필요한 군사 장비들 지급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공장들이 그 주변에 있겠죠. 그러한 군수공장으로 징용으로 동원되었던 한국인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2만 정도가 희생이 됐고요.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도 당장 이 군함도도 나가사키에 지역적으로 소속되어 있죠. 나가사키, 특히나 미쯔비시 조선소 같은 곳에 직용되어 있던 한국인들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 역시도 일본인들과 같이 그냥 피폭이 돼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나가사키에서 사망한 당시 한국인들은 대략 1만 명 정도 규모로 파악을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정확한 수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왜 이런 폭탄을 떨어뜨렸을까요? 소련까지 참전한 마당에 그럼 안 떨어뜨리면 안 됐던 건가? 우리는 일본의 원자탄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이전에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직접 전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일반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을까요? 민간인에 대한 건 지금도 우리는 전쟁 범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했던 희생이 됐던 민간인들 중에 상당수는 또 한국인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만약에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하고 원자탄이 개발될 때까지 독일이 항복을 안 하고 있었으면 독일에다가는 원자탄 과연 떨어뜨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되는 비난을 당시 미국 정부는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에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물론 그렇게까지 쉽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쉬운 결정을 내리고 원자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폭탄과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이 성격이 다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는 우라늄을 기반으로 만든 폭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정 압력치, 하중만 높아가면 자연적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홀쭉한 모습이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고요. 반면에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던 것은 플루토늄입니다. 이 플루토늄은 파괴력은 더 셀 수가 있어요. 다만 내부에서 기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플루토늄 폭탄은 보통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폭탄을 어떻게 보면 실험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히로시마에 떨어뜨릴 때는 아마도 그냥 떨어뜨렸을지 모르겠지만 나가사키에 펜맨이라고 하는 플루토늄 폭탄을 떨어뜨릴 땐 기압계부터 카메라, 터지기 직전까지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구들을 장착해서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그 위력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본질적으로 과연 왜 떨어뜨렸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쉽게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라도 어떠한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질서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때 미국이 대두가 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강국이고 세계 경제로 움직이는 나라.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영국이 했던 지위를 뺏어왔던 계기가 2차 세계대전인데 그 계기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전혀 미국의 다른 나라는 갖고 있지 않은 원자폭탄을 개발했기 때문인데 그 위력을 보여줘야 미국의 말을 듣겠죠. 아무리 위력센 폭탄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위력을 모르면 기존에 있던 거와 비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재래식 폭탄과. 근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잖아요. 이 위력을 보여줘야 저들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도 이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데는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여기까지 해서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근대의 시작과 그리고 그 종말을 맞이했던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나가사키에 속해 있던 곳이 군함도입니다. 그 군함도까지 조선인들은 왜 끌려갔을까요? 그 끌려갔던 첫 번째는 일본의 무모한 전선에 막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